미국의 한 유명 교회에서 30대 여성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의 총에서 팔레스타인이란 문구가 발견되면서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두 무리 간 싸움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일 뉴욕시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대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파손되고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로봇 택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분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인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히스패닉계 3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조사 결과 총격범의 총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교회 안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진행자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곧이어 비명 소리까지 들리자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어제 오후 1시 53분쯤 휴스턴의 대형 교회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36살 히스패닉 여성 제네스 이본 모레노로 교회에 진입한 뒤 총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범행 당시 7살 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 있던 경찰과 교전을 하다 숨지고 7살 아들도 총에 맞아 위급한 상태입니다. 7-year-old child falls to the ground as well from gunfire, one gunshot wound to the head. Like has been mentioned earlier today, he is in critical condition at this time. And at 2:07 p.m., she is pronounced deceased by Houston Fire Department personnel. 모레노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이 사용한 소총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모레노의 전 남편이 유대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번 범행이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There was a sticker on the buttstock of the rifle that stated Palestine. Her ex-husband and her ex-husband's family and some of those individuals are Jewish. So we believe that might possibly be where all of this stems from. 일요일 낮 대형 교회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I can only imagine if it would have happened during the 11 o'clock service. If there's anything good of it, you know what? She didn't get in there and do a whole lot worse damage. 레이크우드 교회는 신도수만 4만 5천 명으로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긍정의 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뉴욕시 브롱크스의 마운트 이든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총에 맞았으며 이 가운데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ncident today occurred or was as a result of two groups that started fighting while on a train. Police officers arrive, they go up to the northbound platform of the 4 train and they come upon 6 people who were shot. Of the 6 people that were shot, there's 4 males and 2 females, and their ages range from 14 to 71 years old. All 6 victims were taken to local hospitals, and unfortunately one of the victims, a 34-year-old, was pronounced deceased as a result of being shot. 현재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빨간 재킷과 스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970건의 총격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뉴욕에 최대 18인치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주 당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내일 최대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We are expecting to see in Long Island and New York City 6 to 8 inches. The Hudson Valley and Catskills anywhere from 8 to 12 inches and up to 18 in some places.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인 7.3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2년 만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의 일부 학교들은 내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겨울 폭풍 대비에 나섰고 95번 도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 역시 폐쇄되거나 일부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며 교통 대란을 예고했습니다. 기상국은 오늘 밤부터 비로 시작한 폭풍이 내일 아침에 눈으로 바뀐 뒤 늦은 오후에 잦아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주에 이번 주말 또다시 폭풍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환경대기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토요일부터 21일 사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또 한 번 대기의 강이 이동하면서 폭우와 강풍이 동반되거나 고지대의 경우 폭설이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우가 내릴 확률은 현재 6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기상국 기후예측센터는 2월 초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우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은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나 낙석,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30대 여성이 자녀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경찰국은 지난 9일 캔자스시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를 1급 중범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후 1시 30분쯤 아이의 할아버지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아기는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옷과 기저귀, 담요 등이 함께 녹아있던 채로 확인돼 사망 추정 원인이 화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 토마스는 낮잠을 자기 위해 아기를 침대에 눕힌 줄 알았는데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주리 주 법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은 지난 주말 차이나타운에 있는 잭슨 스트리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행 중이던 구글 웨이모 무인 택시를 습격해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차량 내부에 폭죽으로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택시가 전소됐지만 차량 안에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목격자는 음력 설을 맞은 사람들이 차이나타운에서 폭죽 놀이를 하던 중 누군가가 웨이모 택시의 앞유리를 깨트렸다고 전했으며 SNS에서는 사건 당시 불타는 택시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차이나타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 가운데 하나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사이로 번져 주민들과 주택, 가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화범들을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번 무인 택시 공격은 그동안 인명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던 무인 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이번 사고 관련자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지난해부터 4인조로 움직였던 빈집털이 일당이 2개월 만에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2월부터 꽃 배달을 왔다며 남의 집 문을 두드린 뒤 인기척이 없는 빈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남녀 4인조를 버지니아주가 아닌 조지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최소 5곳의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여성이 꽃 배달을 온 것처럼 벨을 누른 뒤 집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남성 일당 3명이 침입해 군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절도 혐의가 적용돼 보석금 없이 구금됐으며 페어팩스 카운티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야외 극장에서 지난해 50파운드에 버려진 껌을 청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프렌즈 오브 레드락스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레드락 야외 원형 극장에 관객석 아래에 붙어있는 껌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에만 50파운드, 23kg의 껌을 청소했고 200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레드락 야외 원형 극장에는 껌 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연으로 형성된 레드락 야외 원형 극장은 비틀즈와 브루노 마스 등 스타들이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콜로라도 덴버의 필수 관광지로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안 내면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과거 나토 동맹국의 한 대통령이 만약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동맹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거라는 발언에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이 서로를 방어하지 않을 거라는 암시는 미국과 유럽을 위험하게 만들 거라 했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무모한 발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도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EU 외교수장은 나토 동맹은 식당의 단품 메뉴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NATO cannot be a la carte military alliance. Cannot be a military alliance that works depending on the humor of the president of the US.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거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는 알겠지만 푸틴을 도울 것처럼 말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경선을 치르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I look at what Donald Trump said on Saturday, and it made me sick to my stomach. 백악관도 미국의 총사령관이라면 나토의 모든 영토를 지킬 거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트럼프를 질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에 공세를 이어가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곳인 만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습을 말렸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날아온 포탄이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일대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새벽 시간 기습 공습에 놀란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병원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Suddenly we have received hundreds of patients, about more than 55 injured people, in addition to 16. 하마스 잔당 소탕 명분을 앞세워 라파에서의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집단 학살 전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파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들어온 피난민들이 넘쳐나는 상황. 이 때문에 미국은 라파에 대한 공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날 전화 통화에서 주민 대피와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I'm of the view, as you know, that the conduct of the response in the Gaza Strip has been over the top.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미국 방송에 직접 출연해 라파 공격의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바이든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Those who say tha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we enter Rafah are basically saying lose the war, keep Hamas there. 하마스와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구구파가 내각을 장악한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이란으로 가던 화물선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가 홍해에서 이렇게 이란이 목적지인 선박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후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이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باستهداف سفينة ستار آيرس الأمريكية في البحر الأحمر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후티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때까지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명분으로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하기 시작한 이후 이란이 목적지인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해상 보안업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홍해 남단 바브 알만다브 해협을 통과하던 마셜군도 선적의 그리스 선사 벌크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배는 2분 간격으로 2차례 미사일을 맞았으며 우연의 손상을 받았습니다. 한 시장 분석업체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배는 브라질에서 출항했으며 옥수수를 선적하고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분석업체 관계자는 이 배는 이란으로 가는 다른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홍해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며 아마 목적지를 고려하면 후티를 우호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후티가 이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꾸며진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도 해당 선박이 타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세계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2024 세계정부 정상회의가 두바이에서 개막했습니다. AI 활용이 화두였는데요. 한국 정부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정상급 인사와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세계 정부 정상회의로 올해는 미래 정부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110여 개의 대화와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بدل الانقسام والاستقطاب الاقتصادي العالمي بإمكاننا أن نعمل معا على تقليص مخاطر التكنولوجيا وتعظيم فوائدها. 특히 올해는 AI의 활용과 규제 등 진화하는 정보 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는데 오픈 AI와 엔비디아, 메타 등 세계 주요 기업의 AI 분야 전문가 100여 명도 참석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AI의 민주화로 기술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각 정부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AI의 위험에 대한 공포에 대해선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일축했습니다. As fast as you can so that the researchers, the companies, your governments can take advantage of this infrastructure to go and create your own AI. 지난해 UAE 정부와 디지털 전환을 협력하기로 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두 번째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홍수 예측 등 지난해 AI를 활용해 70여 개의 과제를 수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노하우를 알리고 각국 정부의 경험 등도 공유합니다. 초보대 AI나 인공지능 분야의 활용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 회의에는 120개 정부에서 대표단을 보냈으며 85개 국제 지역기구의 대표 등 4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두바이에서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선에서의 역할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거론하고 그 뜻을 새기며 걸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 행보에 대한 의견도 나눴고 오늘 오후엔 고향인 부산에서 창당 일정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도 이해한다면서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은 전했습니다. 신당을 만든 뒤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은 정당 형태를 갖춘 진보 세력이 대상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계파와 관계없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역구 직접 출마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용의 해를 맞아 경남 양산의 통도사가 조선시대 구령도 육곡 병풍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생생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화폭 밖으로 뛰쳐나올 듯 6폭의 병풍이 9마리 용의 꿈틀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영축총림, 영남의 불보사찰인 양산 통도사가 오랜 세월 고이 간직해온 구령도 육곡 병풍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구름 가운데 물을 토해내는 용트림의 기운이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으로 부처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9마리의 용이 나타나 물을 뿜어서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장면입니다. 원색 위주의 채색과 그리고 강렬한 그 채색으로 인한 그 활동적인 그 용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용은 구령토수라고 해서 입에서 물을 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그런 용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 통도사의 창건설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이후 그동안 통도사에서 1년에 한 번 수계법회 때에만 공개하던 것을 용의 해를 맞아 비로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입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금강계단이 설치된 사찰이기 때문에 이 금강계단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법회, 즉 수계법회 때 바로 이 병풍을 꺼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는 특수 그러한 그 병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빛이 바래져 지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지만 용의 입에서 나온 흰색의 물줄기 자국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특히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승수라는 이름의 한자를 용의 머리 주변에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묘미입니다. 통도사와 양산시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후 처음 치러진 대선에서 친유럽 성향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는 중도우파 알렉산드르 스투브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후 처음 치러진 대선에서 친유럽 성향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는 중도우파 알렉산드르 스투브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스투브전 총리가 51.6%의 득표율로 48.4%의 하비스토 의원을 간발의 차로 눌렀습니다. 이원집 정부제 체제인 핀란드에선 총리가 내정 권한을 갖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데요. 이번 대선은 핀란드가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한 후 실시된 첫 대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오랜 중립 노선을 배기하고 나토에 합류했습니다.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요. 인류 사상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2시간 1분 안에 달려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깬 켈빈 키프텀이 숨진 교통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키프텀은 현지 시간 11일 케냐 엘도렛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키프텀은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1분 안에 완주한 마라토너로 지난해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선 풀코스를 2시간 35초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틱톡 포스트에서 미식 축구를 주제로 문답을 펼치며 젊은 층 공략을 시도했는데요. 미국 프로스포츠 최대 축제인 슈퍼볼 개최 전날 틱톡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틱톡은 미국 젊은 층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동영상 공유 앱이지만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퇴출됐고요. 상당수 주 정부들도 정부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인 젊은 층에서조차 확실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책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 경기에서 우승한 캔자스시티 치프스 소속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프트가 월드투어 도중 전용기를 타고 남자친구 경기를 보러 간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슈퍼볼이 열린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다음 공연 장소인 호주 멜버른까지 하늘길로 이동하며 약 90톤에 달하는 탄소를 추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됐고요. 약 22,000km 이동에 연료 33,000리터가 소요된 걸로 분석되는데요. 미국인 6명이 1년 내내 배출한 탄소 양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환경운동가들은 평소 스위프트의 잦은 전용기 이용을 거듭 문제 삼고 있고요. 스위프트는 최근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해 자신의 전용기를 추적해온 대학생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에서 집중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전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게 에브리데이 엄마, 에브리데이 아빠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전기로 포함이 되는 마일리지가 들어갑니다. 차마다 다 틀리지만 it's about 20부터 30마일이 들어가요. 하루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들 학교에 데리고 가고 내일 나오고 마켓 가고 집으로 가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한 15마일이 됩니다. 15마일. 그러면은 그거를 볼 때는 하이브리드가 되게 마음에서 평화를 주는 케이스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가스가 더 안전하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래도 가스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차는 그래도 굴러갈 거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되게 인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의 좋은 면, 바로 내가 말한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리고 에브리데이 매일 사용할 때는 가스를 안 써서 가스를 절약하게 되고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넘버 원 이유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이브리드의 문제, 바로 이 배터리 전기 라이프입니다. 아직도 너무 생각이 테크놀로지가 어리고 짧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아는 바로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리튬 배터리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first generation,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까지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시간이 갈수록 알고 보니까 데미지를 많이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걸 배웠고, 리튬 배터리를 잘 리플레이스를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고치지 않을 때는 불까지 나는 확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전기차 속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아직도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면도 나오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과 하이브리드의 좋은 거 하고 프로를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 이번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아슬아슬 도심 도주고까지 벌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인데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앞에 막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한 대가 포착됐는데요. 추격에 나선 경찰차,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데 세우기엔 역부족이고요. 또 다른 경찰차가 막아서도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추격이 이어지자 오토바이 운전자, 이번엔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올라서는 순간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옆으로 고꾸라집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누리꾼들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보행자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절 지나면 온라인 중고거래 단골 제품, 바로 건강기능식품들이죠. 중고거래 앱에 홍삼 선물 세트를 검색했더니 홍삼 판매글이 줄줄이 나옵니다. 넉넉한 유통기한의 미개봉 새 제품을 정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도 많은데요. 유산균부터 비타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누리꾼들 일부가 혼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아직 허용 안 됐고요. 개인이 신고 없이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이르면 다음 달 재판매 대안을 수립해 시범사업까지 거친 후 제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교한 모양의 높이 7.19m의 에펠탑 모형, 작은 성냥개비를 쌓아 만든 건데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프랑스 모형 제작자가 만든 건데요. 8년간 무려 4,200시간을 들여 성냥개비 70만 6,900여 개와 접착제 23kg으로 지난달 초 이 에펠탑 모형을 완성했지만 처음에 성냥개비의 유황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네스북에 오르지 못했고요. 8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지만 등재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결국 기네스북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